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8일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종목은 5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솔루션, 진원생명과학, LNF,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이렇게 5가지고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과연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가, 주가 영향으로나 혹은 전체적인 기업 가치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진행했던 그런 유상증자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1년 1년보다 조금 더 되었던 뭐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두 기업은 현재도 네,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개는 유상증자를 이제 끝내고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유상증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유상증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3자에게 배정을 하는 그런 유상증자라는 것이고요. 유상증자라는 의미는 주식을 증자하는 대신에 유상, 돈으로 받고 이제 증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주식 대비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네, 좀 싸게 상장을 시켜주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 그래서 이 유상금을 모았을 때 대부분 이제 투자금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받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종종 이제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제3자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크게 이 기업을 상대로 1대1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기업체 혹은 그 다음에 뭐 PI라고 할까요? 네, 그런 재무 투자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주라는 것은 이제 뭐 대주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액 주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 대주주 명단들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보통은 뭐 30%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지분들. 그래서 그 대주주들이 이렇게 유상증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 주주분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호재로 인식을 하고요. 시장에서는요.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악재로 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구주주 배정이라고 해서 뭐 크게 제3자와 많이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둘 다 이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그 주식을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배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금을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의 자체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왜 이제 구주주에게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제3자 배정보다 악재로 인식을 하는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이점이라면 기업을 혹은 PI 재무 투자자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제3자 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100%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없고요. 이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기업 자체가 비전이 있거나 혹은 성장성이 있어서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구주주로 이제 이 눈을 돌렸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이 이렇게 제3자 배정을 할 만한 기업을 뭐 찾지 못했거나 혹은 정말 이제 급할 때 보통 이제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악재라고 인식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제3자 유상증자 배정과 뭐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대주주라는 것이 보통 뭐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기업이 대주주가 되거나 혹은 뭐 대표이사가 보통 이제 대주주가 바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큰 지분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액주주 입장인데요. 이 소액주주분들은 이제 유상증자를 청약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청약을 포기를 하게 되거나 혹은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 전에 매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네, 이 참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100% 정도 유상증자가 확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 소액주주분들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작을수록 이 소액주주 혹은 뭐 외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 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잘 나가는 기업들 혹은 성장성이 확보된 기업들은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초과 청약이라든지 뭐 그런 게 진행되면서 100% 이상 확정되는 기업들이 뭐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률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에는 두 가지가 있고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악재로 인식되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떠넘기기 식으로 좀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불확실성 이 유상증자가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네, 기업 입장에서 좀 어려운 입장에서 보통 유상증자를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악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악재로 보통은 인식이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좋지 않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혹은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이렇게 5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각각 다른 케이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좀 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일단 유상증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가 이 유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주주로부터 제3자든 뭐 구주주든 결국에는 이제 돈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어디에 쓸 계획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핵심은 첫 번째 자금의 목적입니다. 네, 자금의 목적이고요. 이게 이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좀 인식률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사업 방향입니다. 네, 사업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사업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 사업의 시장성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자금의 목적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네,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그 의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상증자의 금액이죠. 네,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얼마나 증자를 진행을 하느냐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일단 3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1번, 2번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은 제가 뭐 평소에도 계속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유상증자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한 이유는 유상증자가 또 진행되었고 그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전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유상증자는 요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진행되고 역시 이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요때 이제 상승을 했죠.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신사업입니다. 네, 신사업, 이 풍력 에너지, 풍력과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낙점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기대가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상증자의 목적은 이때는 이제 부채 상환입니다. 네. 전량이 이제 부채 상환이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 정도를 네, 부채 상환을 진행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비중은 48%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 부채 상환 금액도 사실 부채 상환의 허덕이기 때문에 이 부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두 부채 상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번을 말씀드렸을 때 1번을 말씀드렸을 때 이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부채 상환이었고요. 2번은 그 기업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사업의 그 비전, 그죠? 사업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네. 근데 기업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많은 자금 수요를 받았는데 그 자금 수요에 대한 이자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뭐 두산 솔루스, 뭐 골프장 매각, 그다음에 두산 타워 매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매각을 하면서 돈을 확보했고요. 그 확보하는 와중에 좀 마지막 퍼즐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 자체가 부채 상환이라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1조 2천억이라는 자금 수요를 통해서 오히려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 자체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제 이 의의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증자 진행 와중에도 이제 계속 개선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두산중공업은 네,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테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전, 그 다음에 SMR 이런 기업이 이런 테마를 기존의 테마가 죽어있던 테마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들, 뭐 발전 플랜트들, 수력 발전 플랜트 혹은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뭐 이런 플랜트들이 기존에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라든지 수소 가스터빈, 수소 액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풍력 에너지 그런 테마를 이제 플러스로 해서 투자금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이번에도 채무 상환이 좀 있습니다. 7천억 정도. 근데 8천억 정도를 이제 여기다가 투입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목적 자체가 좀 좋게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방향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의 이번 유상증자도 네, 이전에 이런 우상향 자체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어도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두산중공업의 케이스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재무 개선입니다. 재무 개선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전환이죠. 사업 전환. 기존에 잘 나가는 사업이 잘 나가다가 못 나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알파 베타를 추가를 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무도 이제 악화됐던 게 이제 점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 개선되고 있는 기업의 일환으로서 유상증자가 의의를 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대한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이거든요. 2020년 11월 달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유상증자 발표를 진행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었고요. 자, 이때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유상증자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발표 당시보다 주가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대한항공도 사실 이때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유는 이제 대한항공이 거의 기업이 네, 무너져 가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부채도 상당히 많았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재무가 많이 악화되면서 이제 대한항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 확보를 하고 기업을 이제 또 살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무 개선이었습니다. 네. 재, 재무 개선이 주 목적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재무 개선에 다 돈이 쓰이면 사실 좋지는 않죠. 근데 이런 대한항공이라든지 아까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재무 개선이 진행된다면 이전에 그 영업이 잘 나오던 그때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항공에 대해서 바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바닥을 한번 찍고 코로나가 터지고 뭐 좋지 않았지만 서서히 이제 경기 회복과 경제 회복과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다.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이죠.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사업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사이클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한번 바닥을 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도 앞으로의 그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그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오미크론 코로나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뭐 매년 유행할 수는 있어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도 그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잘 진행을 해서 오히려 유상증자 참여를 했을 때 또 이제 좋은 그런 신호가 왔었죠. 그래서 대한항공도 결국에는 구주주 유상증자 배정을 했지만 상승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NF고요. LNF도 6월 달에 5월인가요? 6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요때죠. 네, 요때입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그 전에도 유상증자 하기 전에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이고요. 2차 전지가 하도 잘 나가니까 이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이 아니죠. 이 유상증자의 목적, 유증의 목적은 시설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급성장하는 그런 시장에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증설을 한 다음에 양극재라든지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많이 생산하겠다. 그렇게 그 목적으로 이제 LNF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죠. 이 사업의 방향이 두 번째 사업이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배터리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죠. 네, 거의 뭐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제 잘 타고 가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성공한 유상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뭐 9만 원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2배, 2.5배 정도가 증가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도 이렇게 방향이 잘 맞고, 네, 유상증자의 목적이 잘 맞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다.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3개 다 진행을 했지만 결국엔 3개 다 지금 그 당시보다 올라 있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이번에 유상증자 진행했고요. 그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요쯤이었나요?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무상증자도 이번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진원생명과학이 아직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무상증자 진행 여파로 이렇게 또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도 제가 오랫동안 봐왔고 리뷰를 간간히 지속적으로 해왔던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진원생명과학도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그 구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이전에 유상증자 진행했을 때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발표하고 급락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유상증자 결정 과정을 거의 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도 이제 아마 투자금이었을 겁니다. 네, 뭐 임상 비용이었나요? 네, 그런 투자금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투자금이 아니고 시설 자금이 대부분이었고 시설 자금.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한 30 중반대, 중후반대 정도로 굉장히 큰 유상증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재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런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보통 뭐 임상 비용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그런 새로운 뭐 부채를 급하게 막기 위해서 뭐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원생명과학이 자회사가 이제 VGXI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VGXI라는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mRNA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 mRNA의 백신이 이번에 개발이 되어서 이 mRNA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그 mRNA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플라스미드라는 그런 DNA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VGXI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순도 높은 플라스미드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기업인 것 같고요. 시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이 플라스미드고요. 이게 mRNA 생산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차세대 바이오 유전자 가위라든지 그런 치료제에 많이 들어갈 유전자 치료제에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소재인데요. 그걸 이제 생산하는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유상증자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가 버린다. 이거는 완전 세력주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올라가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얻었을 건데요. 사실 요때가 뭐 그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영향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뭐 코스프레이라는 그런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기대가 되어서 그렇게 올랐던 건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바짝 올리고 나서 쭉 떨어뜨립니다. 이게 세력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길면 1년 동안 하락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요. 요때도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그런 진원생명과학 그런 거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또 유상증자 추가로 하면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진행한 유상증자는 또 어디에 쓰이냐? 그것도 시설 자금입니다. 저번에도 시설 자금이었는데 이번에 또 시설 자금이냐? 그게 1차였고요. 이제는 2차 시설 자금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굉장히 크게 많이 짓는다라는 것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1번 유상증자의
목적, 시설 자금이었고요. 투자를 이제 크게 한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플라스미드라는 그 재료는 어, 아무 기업이나 생산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플라스미드는 앞으로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요. 차세대 바이오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NA라는 것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의가 있고, 네, 사업성이 있습니다. 사업성. 방향이 괜찮다라는 거죠. 진현생명과학은 저는 이번에 유상증자 진행한 거 뭐 신주 상장되고 좀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좀 장기로 보았을 때 바이오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런 플라스미드 가치를 따졌을 때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라면 이제 좀 해보고 싶었는데 하도 장이 위험하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진짜 잘못 들어가면 너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알려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있다. 유상증자 진행했을 때 결국에는 요때 이제 진행을 했죠. 요때 진행해서 결국에는 현재 단가는 2배 이상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죠. 왔다 갔다 하지만 저점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전부 다 올랐죠.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이제 작년 12월이었나요? 그때쯤에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좀 다릅니다. 흐름이. 네, 작년 12월이면 요 정도입니다. 요때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반짝 올랐습니다. 오히려. 유상증자 실행 이후에 반짝 올랐는데 이제 신주 상장이 되고 하면서 좀 떨어지더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제 저점을 낮추면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분명히 이제 하나솔루션도 그 유상증자 목적이 시설 투자라든지 뭐 그런 운영 자금이었겠죠. 근데 이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제 기업의 사업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나솔루션에 뭐 케미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하나솔루션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이때가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관심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 유상증자도 실행을 했는데요. 기업의 사업 방향이 지금 그 태양광으로 지금 하나솔루션이 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에너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제가 뭐 매일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금 태양광 풍력을 진행하던 이 유럽에서 요거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불안정한 그런 에너지원 수급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탈탄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비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계속 증가할 텐데 이 모든 전력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오히려 원전이 괜찮겠다. 그래서 원전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동일본 대진 이후로 관심이 없던 그런 이 원전인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탈석탄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졌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거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주력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고요. 유상증자를 15% 정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업의 방향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유상증자도 그렇게 결국에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미래를 보았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하락하는 기업도 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보았을 때 핵심은 뭐냐? 일단 기업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비전, 사업의 비전이 중요하고요.
현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 트렌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트렌드 입장에서는 LNF, 2차전지 굉장히 좋죠. 두산중업, 원전 굉장히 좋죠. 진원생명과학, 플라스미드, 앞으로의 바이오, 차세대 바이오, 첨단 소재입니다. 굉장히 좋죠. 대한항공, 지금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기,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든지 그런 이제 결국에는 항공 운임과 그다음에 항공 그 여행이 이제 재개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사실 성장성은 대한항공은 이 세 개보다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을 보았을 때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업 비전에 사실은 첨단 소재도 있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를 보았을 때는 조금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상증자 진행을 했을 때 구주주 유상증자가 지금 5개 중에 4개가 결국엔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상당 기간 이제 좀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방향과 기업의 가치가 괜찮다라면 유상증자가 뭐 단기간에 하락을 할 수도 있어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악재는 뭐 이 시장이 인식하는 대로 가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